오늘 뭐 제1부 이 철근 구조조정 주제는 정말 저희들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한데, 그래서 앞에 두 분의 발표도 정말 뭐 흥미롭게, 그래서 우리 사내에서도 의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거군요.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우리가 왜 하느냐, 좀 큰 틀에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 특정 기업을 내보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치료, 정말 힘든 과정을 겪는데 그 이후에 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뭐 구조조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몇백만 톤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목표치는 1200에서 뭐 700, 800 뭐 줄이겠다 이거만 있지, 거기서 줄어드는 과정은 도대체 어느 기업이 얼마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그 과정은 매우 논리가 취약하다. 그래서 정말 한 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철강 산업으로 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이렇게 대두되는 게 철근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뭐 꼭 굳이 이렇게 철근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정부가 산업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철근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을 때 가장 아마 이게 임팩트가 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품목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 구조조정 과정 이후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키워드를 저는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첫째는 감산 정책입니다. 감산을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잘못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감산이라는 것이 그냥 뭐 개인이 힘드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매우 산업 정책적 수단으로 이 감산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잘 옥석이 가려지고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나라 철근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기는 다 잘해도 남하고 협력하는 걸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철근 메이커들도 더더욱. 그래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어떻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 중에 중복되는 설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철근 업계 안에 많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뭐 어느 날 뭐 하여튼 목표치만 예를 들어 1200에서 800이다.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도 참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어떤 산업 정책적 수단. 이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냥 시장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정부도 나서서 이 과정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철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려둬서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아주 비경쟁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장이고, 그건 산업의 특성상도 그렇고 한국 철근 산업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고, 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결론은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전에 약간 보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산업이 살아있는 한은 늘 구조가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늘 생체가 바뀌듯이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면 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철근 업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 간 경쟁 구조나 생산 구조나 또 우리가 많이 바뀌어왔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외부 환경에 따라 철근 업계 내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의 변화 속도가 갑자기 너무 빠르다. 어느 날 이 속도가 정말 철근 수요가 갑자기 확 준다. 지금처럼.
이래 됐을 때는 철근업계 내부가 그 외부에 적응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돼서 이걸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니 어때요? 정부가 약간 악셀레이터를 밟는 겁니다. 밟아서 뭔가 있던 외부 환경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그래서 산업구조는 늘 변화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빨라지는데 내부는 그만큼 따라가기가 힘들 때 이때 속도를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높여주는 것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빨라도 문제잖아요. 그럴 때 또 늦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늦춰주고 빠르게 해주는 이 기능이 사실 굉장히 잘 작동해야지 철근 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수단 중에서 매우 저는 중요한 게 결국 감산 정책이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림으로 앞에 이야기한 걸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가는데, 사실 감산이라는 정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속도 조절이나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낮추면서 구조조정을 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감산을 통한 시장의 압박 속에서 각 기업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서로가 전략적 제휴의 상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노력. 이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노력을 어떻게 그러면 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산이죠. 사실 뭐 앞에서 쭉 나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설비 뜯어내는 것은 시간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가지고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 퇴출이 없는 생산량 조절, 이걸 우리가 이제 감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는 감산이 뭔가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산을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나서서 각 철근 메이커들의 공동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관대하게 정책을 펴면서 철강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감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감산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산은 철근 산업의 구조조정의 시작입니다. 거의 시작이고 또 퇴출 이전 단계, 설비가 실제로 퇴출되기 이전 단계까지는 끊임없이 이 감산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산을 통해서 이제 규모를 조정하는데 우리가 각 기업들이 이렇게 공동에 지금 철근업계 이렇게 저도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한 군데 가봤는데요. 뭐 예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좀 나은데 힘을 합치면 좀 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힘을 합치기가 되게 어려워. 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미 감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감산을 하게 되면 결국 감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놓고 이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8대 제강사 쪽으로 이야기하면 8대 제강사가 힘을 합치면 구조조정의 속도만큼 우리가 철근 내수가 주는 만큼 그걸 잘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산업의 후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때 구조가 얼마 준다 이것보다는 그 구조가 줄어드는 속도를 얼마나 이게 너무 빠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노사 문제도 생기고 지역 문제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감산의 과정을 겪다 보면요. 각 철근 메이커들이 이게 어느 설비가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설비구나. 어느 설비가 내가 만약 퇴출을 시킨다면 저 설비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힘겨루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면 어때요? 그냥 멀쩡한 설비가 시장에 퇴출된다든지 좀 더 경쟁이 있는 설비가 시장에 퇴출되거나 경쟁이 없는 설비가 시장에서 남거나 이러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겪고도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산만 하게 되면 또 하나는
감사만 하게 되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만 하면 그냥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산업들이 금방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유지가 되고. 근데 이 감사를 이제 얼마나 정책적으로 정부가 허용해야 될 것이냐. 또 아마 업계 내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감산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의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감산을 할 때 보면 뭐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우리하고 좀 원체 상황은 다릅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비율로 뭐 10%씩 감산 아니면 동일한 규모로의 감산 뭐 차등화된 감산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뭐 동일한 규모로 하게 되면 큰 기업일수록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작은 기업은 뭐 그런 건 현실적으로 사실 한국에서 이런 타협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감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위 그 기업 간 담합입니다. 이 감산이라는 건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한쪽은 줄이는데 한쪽은 늘리면 아무 효과도 없고 결국은 또 기업 간 경쟁 구도만 뒤틀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이 감산은 이제 결국 담합을 전제로 하는데 이 담합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얼마나 특히 공정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황이 되면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고 기업 간의 힘을 합쳐서 감산을 함으로써 산업을 좀 더 연착륙시키는 천천히 후퇴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감산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A라는 기업하고 현대제철하고 동국제하고 막 경쟁하다가 감산이라는 단계에 들어서면 8개 기업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수요 산업하고 건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경쟁 구도를 바꿔서 롤 마진을 넓혀서 생존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위가 사실 이 담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K스틸법 안에도 이미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자부 장관이 결재를 하면 뭐 동의를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담합이라는 것은 이 철근 산업의 구조적 속도를 조절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또 그것이 잘 앞으로 작동이 어떻게 돼야지 하여튼 좀 더 연착륙하든 경착륙하든 그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담합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건 뭐 예전에도 우리한테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보면 철근 메이커들이 막 이렇게 공동으로 감산을 하면서 서로가 막 견제를 하고 서로 감시를 하고 막 이런 적도 제가 있었던 걸 봤는데요. 어떻든 그런 기업 간의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이 감산에 대해서 뭔가 채찍과 당근을 강하게 작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산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결국은 기업들은 어떤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게 결국은 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철강은 결국은 이 규모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은 이제 투자의 기회가 없잖아요, 거의. 이제 상황이 지금 철근이 직면한 상황은 거의 신규 투자의 기회가 없는데 규모는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겠어요? 마이너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구매나 생산이나 판매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특히 이 생산에서 중복 설비를 없앤다든지 판매에서 지역망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철근 메이커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오픈되게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다 보면 결국은 기업은요, 그 중에서 가장 중복 설비나 경쟁력이 없는 설비에 대한,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구조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전략적 제휴가 철근업계 안에 활성화돼가지고 뭐 여러 개 기업이 좀 통합을 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서 너 나가라 너 들어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하나는 또
우리가 기업 간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에 대한 연구, 철강 산업의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단어에 그치는데 실제로 구조조정의 과정은 정말 길고 험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뭐 어느 기업이 나가라 들어가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당장 이야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감산정책과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건설 경기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은 특히 IT, AI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각 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이 건설 주도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한계에 왔고, 여러분 이미 금융시장만 보더라도 모든 돈은 알아서 잘 찾아가잖아요. 전부 다 새로운 산업으로, 신규 신성장 산업으로 옮겨지고,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는 자본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미 소위 건설 중심의 성장은 이미 한계에 왔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철강 업계가 이제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은 저는 뭐 건설 철강의 시대다. 그래서 건설의 구조조정, 우리가 작게 보다 보면요, 뭐 지표를 가지고 보다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빠지는 것 같지만 큰 구도의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네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 구조조정 이후에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퇴출할 기업과 남을 기업에 대한 선택, 소위 이 선택의 문제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공정한 경쟁에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 그 기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설비는 A라는 기업 속에 있을 때는 더 효율적일 수 있고 B라는 기업에 있을 때는 또 비효율적일, 같은 설비라도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이제 이런데 사실 한국 철강 산업을 제가 수십 년간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느낀 것은 한국 철강 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위 선택, 퇴출과 진입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철강 산업이 갖는 산업적 특성 플러스 한국 철강 산업이 갖는 특성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주도의 어떤 이런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그 정부가 어떤 감산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 쪽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끊임없이 가겠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결국은 한국 철강 산업이 최고의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연구, 고민 이게 없이 그냥 자꾸 구조조정만 결론적인 목표만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최후의 정말 경쟁력을 좀 규모는 줄더라도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두가 또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